3분기 제조업 경기 전망 지수가 7년 만에 기준치를 웃돌며 경기가 긍정적일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서울 집값이 고평가됐다며 하락 가능성을 다시 한번 경고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의 연이은 집값 고점론 발언에도 올 하반기 집값은 소폭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초강력 대출 규제로 불리는 차주 단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가 내달부터 확대 시행됩니다. 센 경제 라이브 시작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 라이브 서정덕입니다. 지난 4월 감소로 돌아섰던 산업 생산이 지난달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오늘 통계청에 따르면 5월 전산업 생산 지수는 111.4포인트로 지난달보다 0.1% 늘었습니다. 관공업과 건설업, 서비스업이 모두 감소했지만 공공행정이 8.1%나 오르며 반등을 이끌었습니다. 한편 소비 동향을 나타내는 소매 판매 액수는 118.3포인트로 지난달보다 1.8% 감소했습니다. 지난 3월부터 연속으로 증가하며 내수 진작 흐름을 보였지만 결국 마이너스로 돌아서며 10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인 겁니다. 통계청은 2달 연속 증가하며 기저휴가가 발생했고 날씨 요인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3분기 제조업 경기 전망 지수가 7년 만에 기준치를 넘어서며 2분기보다 경기가 긍정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 대한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전국 2,400여 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분기 경기 전망 지수는 103포인트로 직전 분기보다 4포인트 올랐습니다. 세계 경기가 회복되며 수출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 백신 접종률이 빠르게 오르며 내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실제 수출과 내수 부분의 경기 전망 지수는 모두 기준치를 넘어섰고 업종별로는 기계와 제약, IT 가전, 의료 정밀 등이 기준치를 상회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또다시 집값 하락 가능성을 경고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오늘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 장관 회의에서 서울 집값이 장기 추세를 상회해 고평가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소득과 괴리된 주택가격 상승이 있지만 갈수록 과도한 레버리지가 주택가격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홍 부총리는 지난 3일에도 물가 상승률을 배제한 실질 가격 기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조정받기 이전 수준의 과거 고점에 근접했다며 집값 꼭지론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홍남기 부총리의 잇따른 집값 꼭지론 발언에도 올 하반기 집값은 소폭 상승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건설산업연구원이 오늘 2021년 하반기 건설부동산 전망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힌 건데요. 지혜진 기자가 그 현장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올해 하반기 집값이 1.5%, 전셋값은 2.3% 더 오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나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지만 여전히 집값이 소폭 상승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성환 부연구위원은 정부의 강력한 수요 억제책에도 여전히 남은 수요가 존재한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무주택자들이 생애 최초로 부동산 구매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들어오실 수 없도록 정책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이 어떻게 보면 지금 당장 살지 않더라도 나중에 살 집을 마련하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실수요자들이 많이 들어오지 않았나라고 판단합니다. 전망대로라면 올해 전국의 집값은 총 5.5% 상승합니다. 5.4% 오른 지난해보다도 더 많이 오르는 셈입니다. 전세 시장은 5% 올라 지난해보다 더 큰 상승폭이 예상됩니다.
전세 시장은 계약갱신 청구권 등 세입자 안정 대책으로 인한 매물 잠김 효과로 상반기와 유사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기존 거래가 함께 집계되면서 새로 전세 매물을 구하는 수요자들이 체감하는 상승률은 더 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김부 연구위원은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는 상황이지만 고점에 다다랐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요자들은 단기 자산 가격 상승에 대한 신뢰를 잠시 거두고 냉철한 판단을 할 때라고 조언했습니다. 서울경제TV 지혜진입니다. 다음 달부터 초강력 대출 규제로 불리는 차주 단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가 확대 시행됩니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카드론 등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 기존엔 금융회사별로 적용되던 DSR 규제가 내달부터 대출자별 부채로 확대 적용되는 겁니다. 규제 지역에서 6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1억 원 이상 신용대출을 하게 되면 DSR 40% 규제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대출이 필요한 서민과 실수요자들에 대한 보완책도 함께 내놨지만 전문가들은 별다른 수혜가 없을 것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특히 전 규제 지역 주담대와 신용대출이 모두 차주별 DSR 규제 대상이 되며 중복 대출자 등 영끌한 차주는 타격을 받을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코스피 지수가 3,300선을 돌파한 가운데 빚을 내 투자하는 이른바 B2 열기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지난 25일 신용공여 잔고는 23조 7,891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신용공여 잔고는 올 초 처음 20조 원을 돌파한 이후 지속적 증가세를 기록합니다. 3월 22조 원을 돌파한 뒤 4월 말엔 23조 원도 웃돌았고 이달 들어 코스피가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자 증가폭이 한층 가팔라지며 24조 원에 육박한 모습입니다. 최근 국내외 주식시장에서 묻지마식 주가 급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가가 1,000원 미만인 종목, 이른바 동전주에서 이러한 현상이 발생해 투자자의 손실이 우려되는 상황인데요. 윤혜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일 반도체 장비 제조기업 코디엠의 주가는 29.85% 상승하며 348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디엠은 4거래일 연속 상승 행진을 이어오고 있지만 급등에 뚜렷한 배경이 없어 다양한 추정이 나왔습니다. 이 중 이낙연 관련주라 불리는 코디엠이 전날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단일화 가능성 발언에 영향을 받았다는 분석이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지난해부터 주가가 낮은 동전주 위주의 이유 없는 주가 급등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거래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6월 한 달간 시가가 1,000원 미만인 종목 중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4종목으로 평균 20.65%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달 3일 리더스 기술투자는 윤석열 지지자를 고문으로 위촉한다고 밝히자 29.67%가 상승했고 23일 주식 매매 거래가 재개된 솔고바이오메디칼은 거래 재개 후 3거래일 연속 29%대의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국내뿐 아니라 해외 시장에서도 동전주 급등 현상이 두드러졌습니다. 나스닥 시장에서 1달러대에 거래되고 있는 주식 중 최근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보인 엑셀라 테크놀로지스는 어제 59.18%가 급등했으며 같은 날 마린소프트웨어는 130.67%, 파워브릿지는 100%가 상승했습니다. 이에 이른바 동학, 서학개미라고 불리는 개인 투자자들이 동전주에 대거 투자하는 모습이 나타나자 증권업계에서는 손실에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한 증권업계 연구원은 최근 국내 시장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고 동전주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졌다며 향후 시장이 꺾일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 동전주 투자를 지양하고 수비적인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윤혜림입니다. 바뀐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대부분의 암호화폐 거래소가 무더기로 문을 닫을 위기에 놓이자 각종 소송과 헌법 소원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은행들은 암호화폐 거래소의 실명 계좌 발급 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위험 요인들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데요. 디데이를 앞둔 거래소들의 분위기는 어떤지 금융부의 정순영 기자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9월 24일입니다. 특급법 신고를 마치지 못하면 결국엔 암호화폐 거래소들 사이에서는 뭐 헌법소원이나 소송 제기 검토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개정된 특급법에 따르면 암호화폐 거래소들에도 예. 이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의무가 부여가 돼 있습니다.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실명을 확인할 수 있는 입출금 계좌를 받았다라는 확인서를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제출을 하고 모든 심사와 그리고 신고를 마쳐야만 앞으로 계속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정부가 특근법 신고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거래소들에 대한 구조 조정에 나서고 있고 또 실질적인 검증 책임을 금융당국이 아닌 은행들에 모두 떠맡기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향후 자금 세탁 사고 연루 가능성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은행들은 현재 거래소 검증 작업을 최대한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K뱅크와 농협은행, 신한은행만 현재 제휴 관계사인 업비트와 빗썸 그리고 코인원, 코빗에 대해서 자금 세탁 위험 방지 평가에 들어간 상태인데요. 지난 3일에 금융당국과 20개 거래소의 첫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 간담회에서도 거래소들도 이 실명 계좌 발급을 받고 싶어도 은행들이 자신들을 만나주지 않는다면서 불만을 함께 터뜨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래소가 거론하고 있는 헌법소원은 정부와 금융당국에 대한 부작위에 대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금융당국의 이 검증에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접 기준을 정하고 거래소를 걸러내야만 하는 그런 책임들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인데다 은행이 발급하는 실명 계좌를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끼워 넣으면서 조금 검증 구조의 기형적인 구조로 만들고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지난해부터 사실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펀드 사태로 몸살을 앓았기 때문에 이번에 몸살임이 어느 정도 있을 것 같고 민감할 것 같은데 현미경 심사를 지금 하고 있느라고 굉장히 바쁘다고요? 네, 은행연합회가 지난 4월에 이런 평가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원래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금융당국에서 좀 만들어주길 바랬었는데 최소한 어떤 검증에 대한 절차나 지침을 마련해주지 않자 은행들에서 자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평가에 들어간 건데요. 자금 세탁 방지 위험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가 이 가이드라인에 예시들로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규정 지침 관리 여부, 그리고 전사 위험 평가 절차 수립 및 수행 여부, 그리고 내부 보고 체계, 담당 인력 숫자나 그리고 수행 경험 등까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명 계좌 발급을 하지 않기로 한 대다수 시중은행들은 이 자금 세탁 범죄에 연루될 경우에 은행은 물론 이 금융 지주 전사적으로 아주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회피하고 있는 이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 때문에 4대 암호화폐 거래소에 실명 계좌를 발급한 은행들도 이 자금 세탁 방지를 위한 여러 가지 조직 체계와 그리고 조직 문화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해서 자세한 보완을 요구하면서 꼼꼼한 점검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최종 승인권자 등 현황을 세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거래소의 코인 상장 심사 관련 매뉴얼과 수행 이력들까지 거래소에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동안 코인 재단이 가격과 배분, 공시를 자체적으로 마음대로 할 수가 있었고 거래소 역시 제각기 다른 기준으로 최소한의 그런 검증만을 할 수 있도록 그동안의 코인 상장 심사가 아주 허술하게 진행되어 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헌법소원 소송을 지금 앞두고 있긴 한데 뭐 이렇게 예고가 된 거죠, 이 부분은. 근데 지금 뭐 거래소와 발행주체 재단 사이에서 줄 소송 조짐 보인다 몇 번 금융부 쪽에서 말씀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조금 더 들어볼까요? 네, 이 암호화폐에 대한 법과 규정이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예. 이렇게 상장사와 그리고 거래소의 구조 조정이 추진이 되다 보니까 예. 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상황이다라는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업비트는 지난 24개 암호화폐를 갑자기 무더기 상폐하기도 했었는데요. 이 중에 하나인 피카코인의 발행 주체죠. 피카 프로젝트가 암호화폐를 업비트에 상장할 때 이 업비트에 상장피를 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과 함께 상장 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예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빗썸에서도 상장 폐지가 결정이 됐던 드래곤 베인 재단의 상장 폐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도 현재 제기가 된 상태고요. 무효 확인 소송도 역시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향후에 암호화폐 재단과 마찬가지로 거래소들도 역시 급격한 구조 조정에서 살아남지 못한다면 당국과 함께 은행들에게도 함께 줄 소송이 예고될 것이다라는 것이 업계 전망입니다. 예, 뭐 약간 폭풍전야 같은 느낌도 받긴 합니다. 은행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도 있는 상황인데 금융위원회가 아무래도 암호화폐 거래소에 자금 세탁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은행에는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기준을 제시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지금 고심 중이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네, 은행들도 좀 많이 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죠. 예. 금융당국은 일단 7월까지는 은행들의 비조치 의견서를 낼 예정인 것으로 예. 전해졌습니다. 최근 은행연합회는 이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자금 세탁 관련 문제가 발생을 하더라도 이 실명 확인 계좌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은행들의
고의 또는 증거실이 없다면 은행에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라는 의견서를 전달한 바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금융위가 비조치 의견서를 내겠다는 건데요. 비조치 의견서는 금융회사가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서 금융당국이 향후 제재 등의 조치 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비조치, 조치, 기타 등으로 표시가 되는데 앞으로의 벌어질 이 법적인 불확실성을 좀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문서이기도 합니다. 만약에 금융당국이 비조치 의견서를 낸다고 해도 이 문서 안에는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을 발급해다 된다라는 그런 항목들은 역시 포함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발급 여부는 개별 은행에서 자체적으로 파악을 하거나 아니면은 결정할 사안이고 당국이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처음부터 지금까지의 금융당국의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에 대한 확보에 어려움을 토로를 하면서 금융에 대한 역할을 좀 해달라라고 계속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은행의 실명 계좌를 만약에 발급받지 못하더라도 이 정부의 신고 심사를 받도록 하는 방안을 금융당국에 제안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이제 당국의 입장은 어떤 겁니까? 워낙 답답하니까 거래소들도 이런 요구를 하고 나서고 있는 건데요. 아직 실명 계좌가 없더라도 일단 그에 준하는 좀 안정적인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선 심사를 좀 받게 해달라라는 것이 거래소들의 입장입니다. 예. 은행 실명 계좌 발급은 당국 심사위에 통과가 된 이후에 이루어져도 늦지 않다라는 것이 거래소의 입장인데요. 무엇보다 거래소들은 은행의 실명 계좌 발급을 받은 후에 신고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아주 불합리하다라고 가장 큰 불만의 요인으로 꼽고 있습니다. 실명 계좌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사업자들을 평가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이 계좌 발급 때문에 그 모든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마저 모두 박탈당하고 있다는 주장인데요. 반면에 금융당국은 실명 계좌 없이는 역시 신고 심사를 받도록 하는 것은 현행법상 불가능하다 입장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고를 위해서는 특근법 시행령에 따라서 실명 계좌 발급 또 정보 보호 관리 차기의 인증 그리고 임원의 범죄 사실이 없을 것 요 세 가지를 먼저 모두 소명이 돼야 되는데 당국은 정부의 신고 심사를 먼저 받게 해달라는 것은 이 세 가지의 전제를 뒤바꿔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허가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여전히 고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당국이 실명 계좌부터 바꾸라라는 입장을 바꾸기는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보니까. 근데 이제 암호화폐 규제가 이게 대한민국만 이렇게 강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세계적 추세잖아요. 각국 규제와 단속도 지금 본격화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영국 금융행위감독청의 경우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의 하나죠. 이 예. 바이낸스의 영국 법인인 유한 회사 바이낸스 마켓에 동의를 받기 전까지는 그 어떤 규제 대상 업무도 하지 말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독일 금융감독청은 바이낸스가 테슬라 등과 관련된 주식과 연계된 토큰을 발행을 하면서 유럽연합의 어떤 증권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라는 혐의가 있어서 벌금을 물 수도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나섰고요. 네. 또 미국 법무부와 국세청도 자금 세탁과 탈세 등 혐의를 잡고 지금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었습니다. 여기에 미국 재무부는 1만 달러 이상의 암호화폐를 거래하는 기업은 반드시 국세청에 신고를 하도록 명령을 했고 국세청은 세금 추징을 위해서 이 암호화폐를 추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암호화폐를 누구보다 강력하게 지금 제재를 가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는 비트코인 채굴과 거래를 타격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후에 채굴 지역에서 대부분에서 현재 채굴이 모두 멈춘 상태이기도 합니다. 예. 이처럼 각국이 암호화폐 규제에 나선 것은 무엇보다 사용 가치가 없는 암호화폐에 막대한 현금이 쏠려 있기 때문인데요. 버블 붕괴가 온다면 전 세계 이 금융시장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미리 대처를 하자라는 차원이기도 합니다. 또 여기에 중국을 중심으로 각국이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죠. CBDC 발행에 아주 속도를 내면서 향후에 잠재적인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암호화폐를 좀 미리 때리자라는 어떻게 보면 암호화폐 때리기를 시작했다라는 분석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규제가 점점 심해지고 있네요. 규제에 대한 비판이 그러다 보니까 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각종 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된 피해자들의 금융당국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큰 상황이죠. 당장 큰 혼란은 분명히 올 겁니다. 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시장이 안정돼서 좀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시점이 빨리 도래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부 정순영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4대) 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 김치코인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진 코인원이 NH농협은행과의 재계약을 통과할 수 있을지 업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농협은행은 새로운 위험평가 기준을 만들어 코인원에 대한 심사에 착수했다고 하는데요. 양한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NH농협은행이 특근법 개정을 앞두고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명계좌 발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예비평가를 진행 중입니다.
농협은행은 기존 은행 내부 심사 기준에 더해 새로운 위험 평가 기준을 만들어 코인원과 빗썸에 대한 투트랙 심사에 착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농협은행의 새로운 위험 평가 기준에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취급 가상화폐 수와 고위험 코인 거래량, 가상화폐 신용도 등이 반영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는 거래 코인 수가 많을수록 신용도 낮은 코인의 거래가 많을수록 해당 거래소의 위험 수치를 가중시키는 것으로 은행연합회의 가상자산 사업자 위험평가 방법론 가이드라인을 적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빗썸에 비해 코인원의 취급 코인 수와 시세 조종 및 부실 의혹을 집중적으로 받는 김치 코인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코인원이 상대적으로 심사에 불리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코인원의 전체 상장 코인 수는 188개로 주요 4대 가상자산 거래소 중 취급 코인 수가 가장 많고 전체 코인 중 김치 코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63%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특근법 개정 관련 은행으로부터 실명 계좌 발급을 받기 위해 김치 코인을 위주로 상장 코인의 상장 폐지 및 유의 종목 지정을 진행 중입니다. 업비트가 30개, 빗썸이 14개 코인에 대한 정리에 들어간 가운데 코인원 차명훈 대표는 서울경제TV 측에 내부 심사 규정에 따라서 심사했기 때문에 만약 문제가 있을 경우 상폐하겠지만 업비트처럼 대량 상폐할 일은 전혀 없다고 답했습니다. 농협은행은 코인원과 빗썸으로부터 새로운 심사 기준에 따른 자료를 제출받아 예비평가를 진행 중이며 오는 9월 24일 전까지 예비평가에 이은 본평가까지 마무리 지을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빠르게 커지고 있는 커머스 시장에 KT가 출사표를 던집니다. 내일 KTH와 KTM하우스의 합병법인 KT알파를 출범하는 건데요. TV와 모바일 경기를 허물고 B2B로 영역을 확대하며 본격적 경쟁에 나설 것으로 관측됩니다. 문다희 기자입니다. KTH와 KTM하우스의 합병법인 KT알파가 내일 공식 출범합니다. KT알파는 오늘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TV 홈쇼핑과 T커머스의 경기를 허문 디지털 커머스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통합의 가장 큰 목표는 시너지 극대화, B2C에 강한 KTH와 B2C를 주력으로 하는 KTM하우스 양사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B2B2C 영역으로 확장한다는 포부입니다. 구체적으로 K쇼핑은 라이브 커머스를 모바일뿐 아니라 TV로 넓히며 커머스판을 키운다는 보관입니다. 하나의 라이브 방송을 모바일과 TV의 동시 서비스에 MZ세대뿐만 아니라 홈쇼핑의 주고객인 4060 세대도 잡겠다는 겁니다. 정기우 대표이사가 겸임하는 나스미디어와 자회사 플레이디의 광고 사업으로 축적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사업도 구축할 계획입니다. 유튜브의 주 이용자인 1030 세대의 소비와 기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정교한 고객 맞춤형 상품을 제시하는 D2C 커머스를 확대하는 게 핵심입니다. 대규모 투자나 기업 인수 대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과의 제휴와 M&A 추진을 통해 차별화에도 나섭니다. 중소기업의 상품 경쟁력에 KT의 기술력을 더하면 몸집을 키우면서 상생가치도 실현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KT그룹이 가지고 있는 미디어, 콘텐츠, 금융, 결제, 멤버십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연결함으로써 더 큰 시너지를 내고 디지털 커머스 종합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T가 커머스 사업을 본격적으로 키우는 것은 관련 시장을 이용하는 고객들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작년 이커머스 시장 거래액은 161조로 전체 유통업계의 3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커지며 유통사뿐만 아니라 플랫폼사까지 뛰어드는 등 업종 간 경기가 허물어지는 빅블러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KT알파는 그룹의 신성장 사업으로 꼽히는 콘텐츠와 미디어, 금융 등을 융합한 디지코 생태계와의 연계도 검토하고 해외 진출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울경제TV 문다희입니다. 올해 3분기에 전국적으로 신규 아파트 14만여 가구가 분양될 예정입니다. 오늘 부동산 114 조사에 따르면 올해 7월부터 9월 사이 분양 예정 물량은 전국 166곳 13만 9,447가구로 조사됩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분양 실적인 12만 5,729가구에 비하면 13,718가구가 늘어난 수준입니다. 특히 경기도에는 전체 분양 예정 물량의 약 40%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편의점과 슈퍼마켓, 온라인몰, 홈쇼핑 사업을 영위하는 통합 GS 리테일이 내일 닻을 올립니다.
GS 리테일은 통합법인 15,000여 오프라인 근거리 소매점 10여 개의 디지털 커머스 금액 1위에 TV 홈쇼피 전국 40만 제곱미터 규모의 60여 물류센터망을 보유한 종합 유통회사로 발돋움했습니다. 외형 규모는 연간 매출액 약 10조 원으로 국내 주요 상장 유통사 기준 3위권이며 영업이익은 4천여억 원으로 1위입니다. GS 리테일은 15조 5천억 원 수준의 현재 연간 취급액을 2025년까지 25조 원으로 올린다는 목표입니다. 센 경제 라이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